2026년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둔화나 일시적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단기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이미 침체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장기적 역전, 금리 사이클의 하강 국면 진입, 경기 선행 지표의 둔화, 그리고 고용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약화 신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침체 가능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책 환경입니다. 2026년은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의 재확대, 즉 화폐 공급 증가를 동반합니다. 여기에 재정 정책까지 완화적으로 전개될 경우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다시 자극받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립니다. 위기 때는 현금과 달러를 들고 있다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한다. 하지만 저는 이번 국면에서는 이 전략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폐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해가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금이라는 자산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위기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2026년의 위기는 2008년과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입니다. 2008년 위기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위기였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락했고 신용이 붕괴되었으며 시장에는 극단적인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과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 수 있었고 이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이미 막대한 유동성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통합 팽창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026년을 전후로 다시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다시 자극받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이 2008년처럼 한 번에 붕괴되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명목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가도 버티고 부동산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격은 유지되는데 왜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가? 왜 돈을 쥐고 있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산의 붕괴가 아니라 화폐의 약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을 2008년의 반복으로 바라보는 순간 투자 전략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위기는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가치 보존에 실패할 것인가를 묻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즉 현금과 달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정체되거나 침체되는데 물가는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산은 의외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생활비와 필수 소비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이때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매일 조금씩 증발하는 상황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970년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물가는 통제 불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은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과 채권을 안전자산이라 믿고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목 금액은 그대로였지만 실질 가치는 급격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는 분명한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쉽게 긴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간 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신뢰는 서서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다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과 금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붕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화폐의 본질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된 화폐였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는 완전한 신용화폐, 즉 믿음 위에만 존재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 직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공포가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는 급등했고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금 가격도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 것은 자산의 가치라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무엇이든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과도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과 채권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보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목상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언제나 같습니다. 현금을 떠나 실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1971년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진짜 큰 위기는 언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2016년과 2027년을 명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해는 성격이 다르며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2026년은 본격적인 붕괴의 해라기보다는 위기가 누적되는 과정의 한복판에 가까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둔화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동시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 결과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 역시 급락보다는 버티거나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2027년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동안 누적된 부채, 왜곡된 자산 가격, 그리고 약화된 화폐 신뢰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유동성 공급만으로 문제를 덮기 어려워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이 버티는 해라면 2027년은 드러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의 행동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16년에 아직 괜찮다는 판단을 내리고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유지되고 시장이 큰 충격 없이 움직이면 위기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자산 재배치를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2026년과 2027년을 나누어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연도 구분이 아니라 준비의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이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6년 이후의 위기가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형 침체로 전개된다면 국제 금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달러 기준 금 가격이 아니라 원화 기준 금 가격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위기 때마다 원 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그 결과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국내 금 가격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던 사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금이 단순한 안전 자산을 넘어 환율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하는 자산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수록 금은 자연스럽게 그 약화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형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금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환경에서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재평가되어 온 자산입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은 줄어들고 상대적 매력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놓고 보면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방어력이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위기 때 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자산의 중심을 지켜주는 축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금이 얼마나 오를지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원화와 현금의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금은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대 화폐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현대의 법정 화폐는 본질적으로 빚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화폐가 탄생하고 이 돈은 다시 상업은행을 통해 대출의 형태로 시장에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며 처음 만들어진 화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돈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증식됩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돈은 누군가의 자산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에 항상 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원금은 갚을 수 있어도 이자는 또 다른 빚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부채 규모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통화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막론하고 M1, M2 같은 통화량 지표를 보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어도 전체 추세는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그만큼 가치는 희석됩니다. 이 시스템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부채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그 부담을 떠안기 위한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이 구조적 문제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기준점입니다. 화폐가 늘어날수록 금은 그 늘어난 만큼 재평가되어 왔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순간 금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움직임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국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절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 국채의 보유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매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금의 본국 송환입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해외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 국면에서는 여전히 최종적인 신뢰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다시 손에 쥐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은 상대방의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사상 최고 수준의 중앙은행 금 매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일시적 판단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달러 단일 체제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설마 시스템이 무너지겠어 라고 말하는 동안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주체들은 조용히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행동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자산의 이름은 예외 없이 금입니다. 화폐 시스템의 균열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이미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채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국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셋째,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법, 즉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출 축소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국방, 사회 인프라 등 이미 구조화된 지출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행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지출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인 증세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은 강한 저항을 불러오며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자본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현재의 부채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여줍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부채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흔히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이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미국 역시 과거 높은 부채 비율을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완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제한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강요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왜 현금의 가치가 점점 불안해지고 왜 실물 자산과 금이 다시 주목받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는 전환기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맹목적으로 높이는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오를까가 아니라 무엇이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자산 배분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단일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수록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질 가치가 남는 자산, 즉 실물 기반을 가진 자산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 중에서도 금은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극단적인 리스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보유하면 위기 국면에서 심리적 안정과 구조적 방어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산업과 자산군을 선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일부 헬스케어 산업처럼 가격 전가력이 있는 영역은 화폐 가치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분산과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완전히 배제할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별 정책과 금융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유동성 흐름을 함께 읽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환기의 자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위기가 명확해졌을 때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금의 사이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움직임이 느리지만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매우 길게 지속되는 자산입니다. 과거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금의 상승 사이클은 보통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단기간에 끝나는 급등이 아니라 화폐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사이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금 상승 사이클은 2019년 전후로 시작되었고 아직 중반을 갓 지난 단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금 가격을 절대적인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풀려있는 화폐의 양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금의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는 금 가격이 뒤늦게 그 격차를 메우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금 가격은 결코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폐 팽창 속도를 감안하면 아직 재평가 과정의 초입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이클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금은 단기 매매로 접근할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진정한 가치는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는 기간 동안 자산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구간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금을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PH-펀 12, 은, 실버. 금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더 크게 반응하는 자산. 금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은을 금의 대체제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은 금과 닮았지만 성격은 훨씬 더 공격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전환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금이 상승 추세에 들어선 이후 뒤따라 움직이면서도 변동성은 1.5배에서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은이 단순한 화폐적 금속이 아니라 동시에 산업 금속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와 기술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최근 은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AI 인프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은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 측면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은은 대부분 금이나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실버 스퀴즈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은 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 은을 확보하는 비용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물 수요가 뒷받침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은은 단기적으로 과열과 조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의 슈퍼사이클이 중반 이후로 진입하는 국면이라면 은은 그 흐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환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현금에서 벗어나되 구조를 이해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금이 기준점이라면 은은 그 흐름을 확장시키는 선택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